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홍춘욱 님이 지으셨고요. 포르체에서 출판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나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저자님이 쓴 글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흡수가 잘 되시고 이해가 되시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꼭 서점에 가셔서 실물책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또 구매해서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들어갑니다. 제로금리 시대,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간된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대금이 무려 8,64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는 우리나라의 1년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의 4배 이상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주식 매매를 한 계좌의 숫자도 1년 만에 612만 개가 증가해 4,007만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증시에 새로 참여한 투자자들의 성과를 분석했더니 평균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3월 말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5.8%의 수익이 났지만 매매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했더니 마이너스 1.2%의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가 30% 가까이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30%나 올랐는데 너무 사고팔고 해서 이렇게 됐나 보네요.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를 새로 시작하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나치게 매매가 잦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강세장에는 일단 진득하게 길목을 지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강한 주도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이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이 2020년에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한창이던 그런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시중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의 교수가 2000년대 초반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 회전율이 높은 그룹일수록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매매가 많았던 사람들의 성과는 연간 마이너스 15.36%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군요. 이런 경험을 보면 돈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투자 붐을 일으킨 요인은 다르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투자 패턴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투자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저금리 환경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경기는 왜 끊임없이 순환하는지, 한국 주식시장이 이토록 격렬한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면 투자에 대한 인내심도 길러지고 나아가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도 체득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환율 스위칭 투자 전략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다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환차익을 실현해 저가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데에는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환율에 대한 기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 지난 2020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유행어는 무엇일까요? 여러 유행어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벼락거지란 별다른 행동 없이 예전처럼 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가난해진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은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는 현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에서 자산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투자 물결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 증권업계 선배의 집들이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 강남에 막 입주한 선배의 집의 규모는 그야말로 의리의리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화장실에 갔다가 주방을 못 찾을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증권업계에서 몸담으면서 부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 선배처럼 부유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당시 선배의 집들이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물론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 집의 시세를 알고 난 후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오를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벼락거지 현상이 왜 최근에 갑자기 떠오른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초저금리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한국은행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유행을 맞닥뜨리며 정책금리를 0.5%까지 내린 이후에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모두 1%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가령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1995년에는 시중금리가 무려 13% 내외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목돈이 생기면 누구나 은행 예금에 넣어두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 주인은 연간 1억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혹은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썼다면 그는 매년 1억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의 기회를 포기한 대신에 그는 10억 원의 집을 소유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자율이 높았던 1990년대 중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매우 높은 기회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반대 현상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약 15에서 1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당시 시중금리가 25%까지 상승하자 10억 원 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매로 처분하는 사람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아파트를 보유하기보다 차라리 은행에 예금해 고금리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의 매도 물량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으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처럼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흐름은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의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13%였던 시중금리는 현재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책금리인 0% 다시 합니다.
정책금리인 0.5% 수준의 이자를 주는 예금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유한 데 따르는 연간 기회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다시 계산해봐도 믿기 어려울 만큼 낮은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를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하락해 주택 구입의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서울 외곽 지역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가 대략 100에서 120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데 따르는 연간 기회 비용이 훨씬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건물주로서의 삶을 설계하겠다는 생각으로 2016년에서 2018년에 경기도 인천 지역의 빌라를 열심히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는 대략 50에서 80만 원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중 금리가 내려갈 때 기존 월세나 반전세를 살던 사람은 여력이 된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물론 주택 매수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즉, 금리가 상승할 때는 주택 구입의 기회 비용이 상승하며 매수세가 약해지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주택 매수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나? 앞에서는 주택시장 위주로 이야기했는데요. 금리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예금에 돈을 넣어두던 사람입니다. 55세 세대주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의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퇴직금 등으로 모은 5억 원의 예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3억 6천만 원 내외라고 볼 때 5억 원의 예금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수령하는 이자가 약 2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5억 원의 예금을 가진 사람의 연간 이자 수입은 약 6,500만 원에 달했고 2008년에도 약 3,500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A씨는 갑작스럽게 가난해진 셈입니다. 요즘 30평형 아파트 관리비가 월 30만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A씨야말로 벼락거지가 어떤 의미인지 크게 체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A씨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인데요. A씨처럼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쇼크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 2030 세대도 취업난에 시달리다 보니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A씨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힘든 일자리에 도전해야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 힘든 일자리를 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돈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훨씬 더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투자에 나서는 일입니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 대상은 결국 주식과 부동산이 될 텐데요. 부동산은 초기 투자금이 클 뿐만 아니라 A씨처럼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같은 주택을 구입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A씨의 선택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위험한 투자 대상인 반면에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주식 투자 말고 다가구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은퇴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두 가지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들의 월세 지급 능력에 대한 위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0%대의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보다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저금리 상황에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모아둔 돈이 적거나 혹은 미래의 소득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은 월세를 내기도 힘겨운 때가 종종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 위험입니다. 감가상각의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컨대 소나타 자동차를 3천만 원에 샀더라도 1년이 지난 후 중고차 시장에 팔려고 내놓으면 약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또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나타의 가치가 1년 만에 500만 원 가까이 하락한 것처럼 물건이 낡아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감가상각은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나타처럼 베스트셀러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좋으니 감가상각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반대로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는 수리비 부담 때문에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 자동차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의 감가상각 속도가 아파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대략 50년에 걸쳐 천천히 낡아간다면 다가구 주택은 상대적으로 빨리 낡으니 재건축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1986년부터 KB부동산이 집계한 단독주택의 가격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단독주택의 1986년 이후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은 2.9%에 불과한 반면에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은 6.5%에 이릅니다. 그럼 아파트보다 다가구 주택이 왜 더 빨리 낡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과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은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더 잘 봅니다. 어차피 오랫동안 살 집인데 조금 더 신경 쓰고 훗날 다른 사람에게 팔 때를 대비해서 투자해 두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수백 또는 수천 가구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조금만 돈을 모아도 큰 돈이 되고 이 돈을 이용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혼자라서 모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A씨처럼 나이 든 집주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A씨와 같은 은퇴자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목돈을 모으려는 젊은 세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하지 않고는 자산을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요즘에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의 비교도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보통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건물이 낡아가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모으기가 수월한 게 워낙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관리비를 내면서 매월 모아갑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기가 힘들죠. 네, 이제 점점 더 저자의 말처럼 주식시장에 참여하라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이 책을 보시고요. 먼저 기본적인 소양을 닦으신 후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시거나 또 다른 투자시장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